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돌싱 남성입니다. 당시 20대 중후반 막 사회초년생이 되었던 저는 졸업하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학교 동창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도 그 친구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같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늘 저를 놀려대던 연재는 여전히 그대로였더라고요. 그동안 10년간 연락 한 번, 소식 한 번 들은 적이 없었는데 바로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살갑게 다가왔죠. 저도 옛 추억 때문인지 마치 그동안 쭉 알고 지냈던 것처럼 연재가 편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둘 다 철이 없고 한창 사춘기였던 탓에 그 친구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2년 내내 반이 붙어 짝꿍까지 했었으니 말이에요. 그날 오랜만에 만난 제 짝꿍과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참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연재가 참 왈가닥 같고 성격이 왜 그 모양인가 싶었는데 나이 들고 어른이 되어 만난 연재는 꽤 많이 예뻐졌고 성숙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억 탓인지 저는 연재를 좀 더 알고 싶어졌고 그날 이후 저희는 따로 만나 연락을 하고 지내며 서로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고 몇 달을 어울려 다녔을까요? 거침없는 성격의 연재는 제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동아야, 나 너 좋아해. 너는 나 어때? 사실 연재는 중학생 시절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짝꿍에게 고백할 만한 용기는 전혀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 시절 추억일 뿐이라 여기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그동안 잊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것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이어진 인연을 쉽게 떠나보내기 싫어 저 혼자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던 사이 연재가 먼저 제게 마음을 표현해줬네요. 넌 참 마음도 급하다. 분위기 봐서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너 기다리다가 나 늙어 죽을까봐 내가 먼저 했지. 그럼 너도 나 좋은 거 맞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어딘가 남녀가 바뀐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연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고백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동갑내기 커플들처럼 투닥거리며 예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학창시절 서로를 물고 뜯던 저희가 만난다는 소식에 동창 친구들이 난리가 났었네요. 남녀 사이에 정말 친구는 없는 건지 다들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루빨리 결혼하라는 친구들도 있었죠.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 저희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행복했던 기억도 참 많았습니다. 3년을 만났으니 데이트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기저기 추억이 서린 곳이 참 많았죠. 지금도 어딜 가나 그녀와의 흔적이 보여 괜히 속이 쓰리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추억들을 평생 간직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그치? 그러게, 진작 올 걸 그랬나 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거기 서봐. 아이, 사진은 같이 찍어야지. 너도 이리 와, 동아야.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 다시 와보자. 한 10년, 20년? 그때 다시 오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 그땐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애초에 우리는 흔한 인연이 아니었으니 서로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고 서로의 청춘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늙어 말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3년쯤 만나니 서로 나이도 찰 만큼 찼고 결혼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3년, 연애 3년, 장장 6년을 알고 지냈으니 이제는 서로 더 모르는 일도 없고 놀랄 만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고민했었죠. 사실 그때가
저희 나이가 31살이 되었던지라 남자인 저는 몰라도 여자인 연재는 주변 지인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재는 마음이 조급한지 언젠가부터 저한테 자꾸만 눈치를 주더라고요. 자기 혜진이 기억나? 혜진? 자기 대학 동기였나? 저번엔 누구 소개시켜 주자고 말했던. 맞아, 걔. 모태솔로 김혜진. 걔가 30 먹고도 연애 한 번 못해서 진짜 고민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도 소개팅 해줬고. 근데 세상에, 걔가 이번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겠다고 만나자는 거야. 놀라서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선본 남자랑 너무 잘 맞는다고 바로 식장 잡았다는 거 있지? 진짜 대박이지 않아? 그러게. 잘된 일이네. 연재 너도 그 친구 걱정 많이 했잖아. 근데 뭐 선 봐서 하는 결혼인데 그게 잘 된 거겠어? 걔도 나이 차니까 더 늦기 전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겠지. 아직 만으로 30도 안 됐는데 뭘 조급할 필요 있나? 그건 동아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요즘 아무리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래도 여자 나이 30이면 끝물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니까?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도 자꾸 언제 시집 가냐고, 헤어진 거 아니냐고. 아주 짜증나 죽겠어. 다들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구나. 그냥 무시해. 나도 무시하지. 근데 그런 소리 듣고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아무튼 나는 뭐 지금 일이 재밌기도 하고 별 딱히 결혼 생각도 없지만 주변은 다들 남자친구들 닥달해서 결혼 준비한다고 난리더라고. 프로포즈 받을 때까지 못 기다려서 막 쪼아댄다는 거야. 어쩜 다들 그렇게 안달들인지. 결혼 못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연재를 보며 얘가 그래서 결혼을 당장 하고 싶다는 건지 별 생각이 없다는 건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장 결혼할 만한 자금 사정도 아닌데 좀 더 기다려볼까 싶었는데 동창 결혼식에 같이 갔다가 싸우고 말았네요. 그 결혼식은 저희가 오랜만에 함께 참석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30까지는 서로의 친구들, 지인들 결혼식을 같이 다녔던 저희였는데 이상하게도 30이 넘어서부터는 뭐가 싫은지 각자 지인들 결혼식은 따로 다니게 됐거든요. 나 이번에 대학 동창이 결혼한다는데 같이 갈래? 결혼식? 주말에 피곤한데 내가 네 친구 결혼식까지 같이 가야 해? 됐어. 너 혼자 다녀와. 이전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가기 싫다고 하니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연재 말대로 쉬고 싶은 주말에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결혼식을 뭐하러 데려가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같이 결혼식 가자는 얘기도 안 했고 늘 따로 다녔었는데 그날은 동창 결혼식이니 같이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같이 결혼식을 가니 괜히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 연재는 그런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제 차에 타자마자 짜증을 내더군요. 동아 너는 네 결혼식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누가 보면 네가 장가가는 줄 알겠다. 친구가 결혼하는데 당연히 기분 좋지. 그리고 오랜만에 연재 너 차려입은 모습도 보고 너무 좋네. 연재야 오늘 참 예쁘다. 하영이보다 더 예쁘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객이 앞만 예뻐 봤자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아니 하영이 결혼식인데 왜 그래?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네가 괜히 차 타자마자 헛소리 하니까 그러지. 앞에 보고 운전이나 조심해. 늦겠다. 그렇게 식장에 들어간 뒤에는 연재도 표정 관리를 하는 듯 웃으며 돌아다니고 신부인 친구와 예쁘다, 부럽다, 덕담을 나눴지만 돌아서 나와 제 옆에 있는 뒤로는 계속 표정이 안 좋은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식사 자리에서야 그 이유를 얼핏 알 수 있었죠.
동화랑 연재 오랜만이다. 야, 니들 아직 만나는구나. 나는 소식이 없길래 니들 헤어진 줄 알았지. 헤어지긴 무슨. 3년째 잘 만나고 있는데 뭘. 연재 너 하영이 결혼하는 거 부럽겠다? 내가? 내가 왜 부러워? 너 어렸을 때 원래 결혼 일찍 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잖아. 너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 31가 뭐 많은 나이도 아니고 뭐 급하다고 다 결혼을 하니? 우리는 그냥 연애 시절을 즐기다가 천천히 결혼하기로 했어. 그건 그렇지. 결혼하면 연애 시절이 아쉽다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 중에 결혼 안 한 애는 너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동기들이 모인 자리다 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희 커플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했습니다. 저야 원래 여자들 대화에는 잘 끼어들지도 못하고 테이블에 저 혼자 남자라 어색하고 불편해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결혼하냐 늦겠다 하는 말들이 연재 기분을 상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재가 정말 회사 생활이 즐거워 결혼에 별로 생각이 없고 조급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뒤 마치 저를 탓하는 것 마냥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걔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뭐라도 해야지. 내년에 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프로포즈라도 했다고 하던가. 우리 일인데 굳이 알릴 필요 있어? 그리고 걔들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겠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쟤네는 나 노처녀 되는 꼴이 우스워서 괜히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속상한지 짜증을 내는 연재가 저는 마냥 귀엽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결혼을 바라고 있나 보다는 생각에 저도 좀 용기가 났거든요. 저도 우리가 이제 슬슬 결혼 약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연재 마음을 더는 불안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결심했죠. 연애 때 고백은 연재가 했으니 결혼 프로포즈는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혼자 반지를 보러 다니며 이리저리 고민했습니다. 평소 연재가 부럽다고 했던 브랜드의 반지를 사서 차 트렁크에 꽃바구니와 플랜카드를 걸어 연재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전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받는 것을 보고 부럽다 하던 것이 기억나 준비했던 것이었지만 혹시나 안 좋아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재는 아주 좋아해줬어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지만 기쁘기는 한 건지 방방 뛰면서 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꽃다발과 사진을 한 100만 장 정도 찍어서 SNS에 올렸으니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 이후로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연재는 당장이라도 식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말했고 저는 곧바로 예비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연애하면서 몇 번 찾아뵌 적은 있었기에 그날의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잔뜩 긴장을 했는지 장인 장모님이 뭐라 물으셔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혀가 굳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를 알고 계셨기에 많이 걱정은 하지 않으셨지만 장인어른은 제게 무서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연재 곱게 키운 외동딸인 거 잘 알고 있지? 혹시라도 내 딸 고생시키면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내 딸 울리지 말고 데려가서 잘 해줘라. 물론 연재가 금지옥염 외동딸인 것도 알고 있었고 장인어른이 연재를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은 좀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나 연재나 동갑에다가 저도 외동아들이었으니 사정이 비슷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 보내는 입장과 딸 보내는 입장이 다르시다는 것도 알지만 요즘같이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저희 부모님이라고 자식 보내는 게 아쉽지 않으실 리도 없었고 또 걱정이 안 되실 일도 없었죠. 어쨌든 그 말을 빼면 그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연재도 저희 집에 다녀갔고 저희 부모님이야 뭐 큰 반대도 우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니들이 좋다니 예쁘게 잘 살아보라며 응원을 해주셨죠. 그걸 보면 역시 아들 둔 부모님은 좀 묻어나신 건가 싶기도 하고 다르기는 다르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아낸 저희는 상견례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가댁은 가게를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 터라 자주 만나서 문제들을 조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괜히 어려운 자리 자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욕심이 없으신지 예물 예단이나 식장이나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하시기를 바라시기에 웬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정리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신혼집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결혼에 확신을 못 가진 것도 바로 그 걱정이 가장 컸거든요. 집값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저희 월급은 여태 그대로에다가 아직 몇 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분명 아낀다고 아낀 것 같은데도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저희는 서로 통장을 오픈하기로 했죠. 연재 너는 모은 돈 좀 있어? 나야 뭐 취업이 늦게 되기도 했고 우리 회사 알잖아. 중소기업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던 연재는 바쁜 회사 생활에 비하면 그리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쪽 업계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는 저도 연재를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별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모은 돈이 훨씬 더 없더라고요. 겨우 3천만 원이 전부인 통장을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3천이면 결혼 준비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야, 내 월급에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지. 내가 뭐 사치라도 한 줄 알아? 그러는 동안 너는 얼마나 모았는데 어디 봐봐. 나도 얼마 안 되긴 해. 그래도 둘 다 일해서 어떻게 하지? 저는 학자금 대출 갚느라 돈을 좀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4년 차에 1억은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부 없는 제 차도 있었고요. 물론 그것도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둘이서 1억 3천으로는 결혼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처가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고요. 우리 집은 못 도와주셔. 알잖아. 우리 아빠 퇴직하고 가게 차리면서 아직 빚이 남은 거. 뭐 그래도 혼수는 내가 해오면 될 것 같고 집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결혼 준비 비용은 제외한다고 쳐도 네 돈으로 혼수하면 1억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은 원룸 보증금도 1억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부모님께 여쭤봐. 그래도 아직 일하고 계시는데 좀 여유 있으실 거 아니야. 전세를 구할래도 여유가 더 있어야 하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좀 신중하고 천천히 생각했어야 했는가 뒤늦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연재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도 부모님 앞에서 아쉬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도움받게 될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큰 도움을 바라야 한다니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양가 다 비슷한 사정에 처가에서는 도움 못 주실 거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죄송스러웠고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제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를 위해서 부모님이 청약을 받아두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파트는커녕 전세금만 빌려도 감지덕지하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완공되려면 2년 남긴 했는데 그래도 2년 뒤에는 집이 생기는 거 아니니? 니들 가진 돈으로 전세라도 구하려면 대출 받아야 할 텐데 전세 대출 받으려면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그럴 바에는 니들이 딱 2년만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도 바쁘니까 니들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연재 시집살이라도 시키겠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야 좋죠. 말씀처럼 대출 이자도 적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 그러면 네가 연재랑 한번 잘 얘기해봐. 솔직히 저는 그때 2년 뒤에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다른 고민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론 2년간 집에 들어와 살으라고 하시는 것도 감사하다고만 생각했고요. 하지만 며느리인 연재 입장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2년간 들어와 살으라고 하는 대목에서 절대로 안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2년을 들어와서 살으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우리 부모님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도 그렇고 그냥 2년간 돈 모아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시댁에서 살아. 아니 우리 부모님 바쁘셔서 같이 사는 나도 집에서 잘 못 빼. 주말이면 두 분이서 골프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평일에는 식사도 다 밖에서 하고 들어오시니까 정말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 이왕 도와주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면 안 돼? 왜 하필 2년 동안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러셔? 혹시 나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뭐? 시집살이라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연재 너도 우리 엄마 알잖아. 우리 엄마가 뭐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 정말 장담할 수 있어? 원래 아들들은 모르는 게 자기 엄마야. 아무튼 나는 싫고 차라리 원룸 살면 살지 시집살이는 못해. 물론 시댁에 산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거나 끼고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아니고 오히려 다들 바쁘셔서 저희 볼 시간도 없으실 텐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니 어떻게 그 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연재의 말을 듣고 무리인가 싶어서 연재 말처럼 2년간 잠시 지낼 원룸이라도 알아보려 했습니다. 어차피 아낄 거 혼수도 안 하고 풀옵션 원룸으로 2년만 버티다가 2년 뒤에 새집 들어가면서 싹 새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딱 1억으로도 원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상황에 무리가 될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런데 연재는 이제 와서는 또 그것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원룸을 들어가자고? 동아 너 진짜 왜 그래? 나 쪽팔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아니 뭐가 쪽팔려? 아니 잠깐 사는 게 뭐 어때서? 너 주변 친구들 중에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 봤어? 우리 동창은? 너 저번에 하영이 결혼식 가서 못 들었어?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니 뭐니 자랑들 하는 거 못 들었냐고. 근데 우리가 원룸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 남들이 뭐라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원룸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데 형편껏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나이에 집 사서 시작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아니면 그냥 결혼을 좀 미루자. 아파트 입주 2년도 안 남았는데 천천히 준비하다가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너가 이래서 여태 제대로 연애를 못한 거야. 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모르니? 나 프로포즈 받은 거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와서 2년 뒤에 시골린다 그러면 다들 뭐라 생각하겠어. 결혼 미루는 건 절대로 안 돼.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신혼집으로 원룸은 좀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보자. 결혼은 미뤄서는 안 돼. 원룸에서 시작하는 것도 싫어. 시집살이는 더 싫어. 대체 그 상황에 뭘 바라는 건지 저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참 어디까지 걱정하고 무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저희는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2년간 들어가 살 전세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런데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 매매나 전세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대출받아야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오히려 매매를 하는 게 대출 금리도 더 쌌어요. 부동산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며 부추기고 그래서 빌라를 살까 했더니 구축이라도 아파트가 낫다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집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젊은 커플이 예뻐 보여서 몰래 보여주는 거야. 이런 집 리모델링만 싹 해서 나중에 웃돈 주고 팔면 좋아요. 무조건 집값 오를 테니까 나 믿고 계약해요. 응?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던 저는 싸게 나온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습니다. 구축이라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만 좀 하고 나중에 팔아도 그 돈은 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연재는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아쉬워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희 사정에 그게 최선이라는 건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매를 하게 됐죠. 그 와중에도 연재와 의견 마찰이 있었지만 결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잡음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 이왕 좋은 대로 해줄 거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로 했어요. 연재가 제가 대출받아 매매하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 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이잖아. 대출금도 같이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 명의 하자. 응?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결혼은 무사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 결혼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내 집이 있다는 건 꽤 행복했습니다. 연재도 그만하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한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재는 제게 이직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그때 본의 아니게 집 산다고 대출에 이래저래 돈 걱정이 많았던 때라 좋은 이직 자리 얘기를 꺼낸 적이 있긴 했는데 이직을 하면 돈은 더 벌겠지만 훨씬 바빠질 거라 예상되다 보니 이직을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참 신혼을 즐기고 싶었으니 회사에 매여 있는 건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은 몰라주는지 연재는 자꾸만 이직을 권하더라고요. 이직도 다 타이밍이야. 몇 년 지나봐. 이런 기회 또 없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지. 왜 또 바보처럼 굴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루빨리 대출금을 갚지.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이직을 하게 됐고 제 예상처럼 저는 전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연봉은 훨씬 올랐지만 그만큼 일이 많고 출장도 많았거든요. 덕분에 신혼을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회사에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대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지만 아내 말대로 하루빨리 대출금을 갚는 게 좋았으니 저도 좀 참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커리어에도 좋은 일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돌연 퇴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집 살 때 분명 같이 대출금 갚자 말했었고 저더러 이직하라 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는데 자기는 퇴직을 하겠다니 앞뒤가 안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저도 결국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하게 된 아내를 보며 아내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방이 이해 좀 해줘야지 어쩌겠나. 일도 돈도 좋지만 애는 살아야지. 우리 연재 좀 봐봐.
회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하나. 서서방이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도 결혼하면 좀 편해지나 했더니 아내가 아프다는데 참고 회사 다니라고 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프다는 아내를 이해해 아내는 퇴사를 하고 당분간 쉬면서 집안 살림을 돌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림 배운다는 핑계로 집에 장모님을 데려와 지내더라고요. 물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만 제가 야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시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야근하고 오는 날은 인사만 하고 가시니 괜찮은데 저도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TV도 보고 싶은데 장모님이 밤에 하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집에 가시지를 않으시니 저는 TV도 볼 수 없었고 주방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핸드폰이라도 보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곤 하니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방, 이 시간에 무슨 술을 마셔? 저번에도 마시는 것 같고 맥주 캔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설마 서서방 알코올 중독 아니야? 예? 아니, 그냥 맥주 한 캔인데. 맥주는 뭐 술 아니야? 그렇게 자주 마시면 살만 찌고 몸에는 하나도 좋지도 않은데 그것도 다 돈 아니야. 좋지도 않은 술 자꾸 먹지 마. 그리고 애들처럼 거기에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뭐 자기 개발 같은 것 좀 해. 책이라도 읽던가. 아, 예. 나는 어떻게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건지 결국 장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방에 틀어박혀 불편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일찍 보내드리면 안 돼? 왜?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해서? 아니, 같이 있는 게 불편하기보다 장모님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까. 뭘 못하게 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되지. 거 봐. 당신도 우리 엄마 불편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더러 2년간 시집살이를 하라 했냐? 아니, 그거랑 이건 다르지. 장모님은 내가 핸드폰 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시잖아. 그런 것만 안 하셔도 괜찮지. 그럼 잔소리라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 그게 왜 잔소리야? 다 맞는 말이잖아. 그럼 어른 앞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좋게 보이겠어? 부탁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참고 피해야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었죠. 그런데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에 아내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사하시는 장인어른 가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동안은 이래저래 버티신 모양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어려워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정을 저도 모르지 않으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저희도 크게 도와드릴 형편은 아니었어요. 집 산다고 받은 대출금 때문에 따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아내는 무직 상태라 다른 방법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돈을 해드린다는 건가 했는데 아내가 대뜸 집을 팔자 그러는 겁니다. 당신 여기 집값 2배 가까이 오른 거 알지? 지금 당장 팔아도 훨씬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 집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우리 아빠 좀 도와드리자. 꽁으로 얻은 돈인데 그 정도는 좀 도와드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시세 차익 빼면 그 돈으로는 집 못 구해. 당신 빌라도 싫잖아. 어차피 반년 뒤에는 우리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해주신다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달 동안만 우리 집에 가서 지내면 되지. 지금도 엄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더 불편한 거 있겠어?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들어와 살라 할 때는 시집살이 시키냐 뭐냐 별소리 다 하면서 싫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저더러는 처가살이를 하라뇨.
아무리 사위 며느리 다른 건진 모르겠지만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아내의 그런 태도가 가장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힘으로 집도 샀으니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파트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기가 막혔죠. 나 부모님한테 아파트 안 받을 거고 이 집 팔 생각도 없어. 그리고 그 돈 빌려드리면 돌려받지도 못할 건데 무슨 소리야. 사실 장인어른 이전에도 가게 잘 안 됐잖아. 애초에 회사 다니시다가 장사하시는 게 쉽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우리 가족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당신 아버지 일이어도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여기서 네 식구 내 식구가 어디 있어. 장인어른 위해서도 그게 맞아. 지금 빚만 대체 얼마야.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질질 끌어서 답이 있겠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도와주기 싫으면 말이라도 조심해. 지금 뭐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뭐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면 나도 더 할 말 없다. 아무튼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을 거고 나도 이 집 절대 못 파니까 그 생각은 접어. 결국 그 일로 저희는 아주 크게 싸웠지만 예정되어 있던 해외 출장 탓에 화해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떠나는 장기 출장인데도 아내는 제가 떠나는 게 아쉽지도 않은지 출발하는 날 나와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건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속이 복잡했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출장 내내 아내에게 돌아가서 방법을 찾아보자며 메시지를 남겨보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화가 많이 난 건지 그동안 제게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간 문자 한 통 없이 떨어져 지냈고 저는 얼굴을 보고 제대로 대화하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비밀번호를 바꾸기라도 한 건지 당황해서 전화를 하는데 아내는 그때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보니 집안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신데 그 집에서 나오세요? 예?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아, 여기 전주인 찾으세요? 저희 일주일 전에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오셨다고요? 집을 사셨어요? 예, 뭐 금매로 나와서 싸게 잘 샀죠. 근데 전 주인이랑은 무슨 사이세요? 내 집을 샀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 달 사이 기억이라도 잘못되었나 싶어서 호수를 몇 번이나 확인해 봤는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그 집은 틀림없이 제 집이 맞았어요. 현관 타일이며 신발장이며 제가 들어올 때 새로 한 게 맞았으니까요. 그 상황이 황당했던 저는 처가댁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제가 처가댁으로 들이닥쳤더니 아내가 처가 거실에 누워 절 보며 웃고 있더군요. 당신 어떻게 잘 알고 찾아왔네? 집에 갔다 왔었나 봐. 당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없는 동안 우리 집 팔았어? 진짜로? 대출 끼고 팔아서 좀 싸게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돈 잘 받았어. 이 정도면 우리는 남는 장사지. 아내는 제가 없는 사이에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으면서도 천하태평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서방, 너무 화내지 말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나. 그래도 서서방 덕에 급한 불은 끄게 생겼네. 고맙게 잘 쓰겠네. 그래,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짐 풀어. 자네 쓰던 짐 다 여기 들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아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체 어떤 가족들이 동의 없이 집을 팔아버린답니까? 따님이 철없이 그러더라도 두 분은 말리셨어야죠. 저희는 어딜 가서 살으라고 이러세요?
자네 부모님이 집 해주신다며. 몇 달만 참으면 새 집 생기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유, 자네도 성격 참 답답하네. 그건 저희 부모님 집이죠. 제가 어렵다고 할 때 도와주신단 거였지. 제 힘으로 집 샀는데 제가 그걸 왜 받습니까? 당신, 내가 똑똑히 얘기했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그만 좀 해. 이미 팔아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적어도 누구 하나는 미안하다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제게 잘못한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짓거리들이 아주 질려버린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헛소리를 하는 줄 아는 건지 아무도 붙잡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짐가방을 끌고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혼을 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동의 없이 그런 일을 벌인 것도 유책 사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아내가 있을 처가댁으로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난리가 나고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게 이혼할 일이니? 진짜 남자가 어쩜 그렇게 쫌스럽게 이기적이야? 내가 나조차고 그런 거야? 가족 일인데 그 정도 이해 못 해주냐고. 당신 부모님이어도 그럴 거냐고. 너야말로 제발 정신 차려. 너나 너희 부모님이나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랬을까? 이기적인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니네 집 식구들이야. 나는 이번 일로 정신 차렸고 이혼할 거니까 너도 변호사 구하던가 뭐 알아서 해. 그리고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저는 그동안 처가에 조금씩 보낸 돈이며 아내가 그동안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썼던 생활비들이며 대출금 한번 갚지 않은 것들을 증거로 모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결혼 기간이 짧았고 아내가 대출금 한번 갚지 않았던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거의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니 많이 난리를 쳤지만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그러지는 못하겠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입은 살았는지 저한테 자기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으면 다 내 탓이라며 악담을 하고 가더라고요. 장인 장모가 내 식구일 때나 걱정을 했던 거지 이제 와서 남이 되었는데 뭐하러 그 집 식구들 걱정할까요? 끝까지 내 탓만 하는 아내에게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좀 더 빨리 정을 떼어낼 수 있었네요. 물론 동창들 사이에 저희가 이혼한 소문이 파다해서 다시는 동창회를 나가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웠던 것을 생각하자면 무리해서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것과 반강제로 이직을 해서 연봉이 많이 오른 것이 있겠네요. 그걸 고마워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남은 게 있지 않냐며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솔직히 당분간 결혼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결혼이 뭔지 참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새 출발해볼 생각은 늘 있습니다. 어딘가에 저의 진심을 알아줄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